이번 시간에는 MDD 전문가분을 모시고 MDD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기반기술교육팀 최경선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A 이노베이션 1팀의 황정현 총괄입니다. MDD가 뭐의 약자죠, 총괄님? MDD는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약자고요. 일반 소스 코드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이 MD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DD는 LG CNS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죠. MDD는 그 OMG에서 발표한 UML하고 MDA 스펙을 준수해서 LG CNS가 만든 거고요. MDD의 성숙도에 따라서 레벨 2, 레벨 3를 하는데 그 둘 사이의 기준은 100%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성숙도를 나누는데 국내에서 MDD 레벨 3를 할 수 있는 곳은 LG CNS 한 곳뿐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 볼까요? 책임님, 혹시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비트 아닌가요? 이 코드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책임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사람 친화적인 언어로 표현한 게 이제 어셈블리라는 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add라는 것도 있고 변수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숫자도 보이네요. 네. 약간 좀 이것보다는 좀 의미가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어렵나요? 아니면 좀 쉽나요? 저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0번 레지스터에 넣어라. 이건 어때요? 이해하기 쉽죠? 네, 이건 좀 명확하거든요. 네. 황당한 얘기를 드리면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셈블리어도 여전히 좀 기계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셈블리어 중에서도 가장 쉬운 신텍스를 가져온 건데 이걸 쓰려면 그 레지스터에 있는 저항값들, 물리적인 위치 정보를 모르면 어셈블리를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트란, C, 코볼, 자바 같은 경우 그 경우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렵죠. 그렇죠? 다른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일단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수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이 좀 잘 되시나요? 안 되나요? 저는 여전히 좀 변수도 길고 코딩 한 줄도 좀 여러 표현이 있어서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건 좀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딱 봐도 이거 우대 고객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산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이 논리 코드를 가지고 자동 생성한 소스예요. 얘랑 얘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MD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이해시키는 코드를 짜지 기계가 이해시키는 코드를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기계가 이해를 하는 코드긴 하지만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MDD는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MDD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뀌어 왔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첫 번째 이노베이션이다. 그때가 이제 어셈블리가 나왔어요. 어셈블리 전에는 기계어라고 하는 건데 이 기계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극소수의 프로그래머들만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 어셈블리가 나오면서 그나마 바이너리보다는 좀 더 이제 저변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셈블리란 자체를 되게 지금 불만을 품었던 교수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어셈블리는 좀 더 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노베이션은 뭐냐? 어셈블리가 그래도 좀 어렵잖아. 그래서 포트란이라든가 코볼이라든가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랭귀지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제 다음번에 이노베이션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꼭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나? C나 자바, 코보를 모르면 프로그램 짤 수가 없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좀 더 추상화시킨 무언가를 만들면 걔가 뭔가 작동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 이제 그 이노베이션은 모델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이 끝난 상태 같아요. 이미 시장은 MDD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제 넥스트가 아니라 세 번째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점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해 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MDD 모델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걸 보여드렸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MDD를 구성하고 있는 UML 모델이고 오른쪽이 이제 MDD 모델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소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MDD는 코드를 자동 생성해 주는데 MDD 성숙도에 따라서 100% 실행 가능한 소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일부 소스만 나오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사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제 고객사가 요청하면 레벨 2로 가긴 하지만 대부분 레벨 3로 가기 때문에 모델에서 100%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총괄님, 랭귀지를 전혀 몰라도 MDD만 사용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MDD를 하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제 뭔가 이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발 역량 중심으로 이제 사람을 저희가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업무 역량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개발 역량에서 업무 역량으로 바뀌는 시프트가 얼마나 큰 중요한 점을 다지냐면 예전에는 특정의 그 개발 요건이 나왔을 때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개발 언어가 없어요. 뭐 코볼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C로 해야 된다든가 자바로 해야 된다든가. 근데 그 사람은 자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볼을 알아. 혹은 뭐 C를 해야 되는데 자바밖에 몰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업무를 잘 몰라.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개발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라이프 퍼슨이 시장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업무 역량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아주 탁월하거나 그러면 개발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혹은 심지어 이제 자바 프로젝트인데 자바를 몰라도 그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잘하는 사람도 뽑을 수도 있고 개발을 못하지만 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업무만 알고 개발을 못하는 고객들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코볼 혹은 C로 에지가 돼 있었던 시스템들도 지금은 자바 자바 서버 환경에서도 그분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계세요. 전혀 문제없이 하고 계십니다. MDD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코딩 표준이라든가 아키텍처 표준에 대한 자동 반영이 가능하다는 건데 코딩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CI 환경을 만들게 되면 소스를 생성을 하고 소스가 서버에 반영이 되고 소스가 스테이징이나 운영 환경으로 넘어갈 시점에 이제 소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소스를 이제 다시 소스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수정하세요. 보통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 MDD 같은 경우는 아예 로컬 단계에서부터 코딩 표준을 맞추지 않으면 코드 생성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CI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아키텍처 표준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정확히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년 전에 모 정책보험 사이트에서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컬러 무사 정책이 통태 1차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면 이미 개발이 다 끝나고 통태를 한참 하고 있을 텐데 소스를 다 뒤집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 100명의 개발자가 있고 MDD 환경이 아닌 일반 환경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책임님? 다시 모듈 개발을 다시 하고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도 다 다시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 모든 개발자가 올스톱 하는 거예요. 올스톱해서 바뀐 이제 추가된 그 요건을 가지고 소스를 다시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딱 2명이면 됐어요. 2명. 저하고 저랑 같이 갔던 친구 1명, 2명이서 주말에 1박 2일 동안 그 DB로 들어가는 입력 전문 그리고 DB에서 나오는 출력 전문을 우리가 모델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그 데이터 암호화 정책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다시 재생성하면서 입력으로 들어간 거는 암호화를 걸어주고 데이터가 다시 나오는 것들은 다시 복화를 걸어주는 소스를 다 자동으로 다 생성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다음날 출근했더니 소스가 다 바뀌어 있네? 신세계가 열린 거죠. 굉장히 시간과 에포트를 많이 절약해 주네요. 그렇죠.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설계 산출물이 항상 현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MDD 레벨 2를 한다거나 혹은 MDD를 하지 않고 일반 순수 이제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에서는 뭐 분석 단계, 설계, 구축, 테스트 이렇게 실행을 하죠. 설계 단계가 끝나면 설계 단계만 산출물을 제출을 하고 개발이 끝나면 개발 단계만 그리고 최종 오픈이 되면 오픈 단계만 산출물을 제출을 해요. 근데 그 산출물이 오픈을 하고 나서 한 달, 1년, 2년이 지나면 현행화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대부분 올드한 산출물이라서 버전이 다르거나 찾아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생활 20년 했는데 고객사 가가지고 산출물 현행화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되게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산출물 관리를 되게 잘한다는 곳도 가보면은 100% 현행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물이 되게 잘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현행화가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은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현행화의 이슈는 왜 나오냐면 실제 이제 프로덕트 환경이 있죠. 프로덕트 환경에서 우리가 생성한 소스들이 이제 바이너리로 들어가서 걔가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현행화의 이슈는 왜 발생할까요? 프로젝트에서 뭔가 기능이나 이런 게 개선되고 바뀌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쵸. 계속 바뀌는데 사람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산출물이 현행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게 만약에 자동화가 돼 있어서 내가 만드는 모델이 소스가 되고 프로덕트 환경에 돌고 있는 소스가 이미 서버의 리파지토리에 100% 완벽한 모델로 존재한다면 걔는 굳이 현행화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소스 이꼬르 모델이니까. 그래서 MD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산출물이 항상 현행화되어 있다. 항상. 사람이 부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산출물이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디펜던시를 많이 줄여주네요. 그렇죠. 변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MDD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항상 100% 동기화가 되겠다. 동기화가 되는데 보기가 어려워.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소스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산출물로 뭔가 구성을 안 해놓으면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형 사이트 가보면 소스 코드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APM도 도입을 하기도 APM은 소스를 보기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APM도 도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양도 분석 도구도 도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MDD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모델로 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어때요? 가독성이 좋나요? 나쁜가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쉬운데요? 직관적이죠. 그 되게 좀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모 은행 사이트에서 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신 담당자가 몇 명이 퇴사를 했어요. 여신 담당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신 담당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사가 일단 있었으니까 저희 쪽 여신 담당자들이 여신 업무 다 해주고 시스템 오픈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우리가 여신 쪽 업무를 계속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은행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IT 전문가로. 그래서 그렇죠. 20 몇 년 동안 여신 업무만 현업으로 IT가 아니라 현업으로 담당하신 분이 IT 업무로 전배를 하게 되십니다. MDD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 소스 그냥 MDD가 아닌 소스 방식이면 불가능하죠. 저희가 이제 보통 MDD를 홍보할 때도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홍보는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그냥 저희가 내세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정도이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 은행의 그 여신 현업분이 IT 부서로 오셔서 지금도 IT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만약에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는 시스템이 MDD가 아니라 소스 기반이었으면 자기는 절대 못한다. MDD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는 MDD가 주는 가독성, 그리고 한글이 주는 특이성이 어떤 사람이 그 프로덕트 환경에 대한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다니 대단한데요. 원래는 한 가지의 개발원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업무의 전문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프로그램은 언제든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코볼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예전에는 다 코볼 프로젝트였죠. 네. 지금의 자바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또 자바가 몇 년, 천년 또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모델로 추상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 어쨌든 프로그램과의 디펜던시를 좀 떼어낼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되는 것 같다. 그럼 MDD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죠? 2002년도에 지금 L&D 센터죠. 예전에는 정보기술연구소였는데 거기서부터 MDD 기술 실용화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모 물류 프로젝트에 처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11년까지 70여 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했고 2011년도에 드디어 이제 MDD 레벨 3를 릴리스를 하게 됩니다. 레벨 3는 뭐냐면 MDD 레벨 2와 레벨 3의 가장 큰 차이는 100%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냐 아니냐. 그러니까 레벨 2는 30에서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99%를 생성해도 사실은 레벨 2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개발자가 소스를 손을 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MDD 레벨 3는 개발자가 손을 대지 않는 100%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을 레벨 3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MDD 레벨 3를 릴리스를 하고 2012년도에 MDDF, NCD 플랫폼 기반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2013년도에 전사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선언을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그룹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럼 전사의 MDD 프로젝트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전사에서도 확산이 되고 그때 당시에 발생했던 대규모 금융권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대부분 MDD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 외부 시장 컨설팅 업체와도 MOU나 협업을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저희 대부분 리버스라는 도구가 있고 대부분 테스터라는 도구가 있는데 다양한 그 분석 테스트 도구까지 영역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MSA 클라우드 사업에도 MDD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MSA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그럼 MSA 기반의 프로젝트에도 MDD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이레트 사업이 클라우드 기반 MSA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쪽 MDD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MDD를 통한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렸고 적용했던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MDD를 하려고 했을 때 너네 해본 적 있어? 어디 해봤어?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사례 좀 보여주세요라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고 적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젠 사례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만큼 LG CNS가 MDD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도 토스뱅크, 제주은행, 하나저축은행, 하나은행, 한국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공에서도 MDD를 사용을 하고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 1차, 2차도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차세대 지방지정도 MDD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가 예전에 C나 코볼로 돼 있던 사이트들도 지금도 현재도 MDD 기반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 KB카드 같은 경우가 LG가 코볼이었고요. 여기는 LG 소스만 한 15기가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코볼 분량이었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전북은행 이런 데가 대부분 다 코볼이었고요. 광주은행은 C였네요. 에즈이즈가 코볼이나 C였는데 투비가 자바. 근데 사람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볼 했던 분들이 차세대 계정계가 자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똑같이 자바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MDD가 아닌 일반 방식이었을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학습을 해야 될 자바에 대한 그 학습량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스킬이 100이 필요해. 그러면 MDD를 진행했을 때는 자바 10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MDD가 아닌 일반 방식이면 100을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코볼이나 C 기반으로 유지보수를 하셨던 분들이 자기만의 업무 노하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바 기반의 서버 환경에서도 충분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십니다. MDD 그야말로 프로젝트 구축에 있어서는 혁명인 것 같은데요. 오늘 MDD 소개를 좀 쉽게 해주신 황정영 총괄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 찾아뵐게요. 안녕.